본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현장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토론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세션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산업연구원 원장님께서는 대통령 비서실 중소벤처 비서관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네, 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 원장 주현입니다. 오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이고요. 먼저 오늘 그 토론에 참여를 해주실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에 앉아 계신 분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신 김흥종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이신 장윤정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나와주셨습니다. 다음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김태환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국의 성창훈 국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토론보다는 여유 있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은 종합토론이기 때문에 진념 전 경제부총리께서 해주신 기조연설부터 세션 1과 세션 2를 망라해서 토론자분들께서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혹은 또 특정 분야에 따라서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진념 전 경제부총리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셨을 때 선진 한국을 위한 그 비상 전략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장 엔진의 확충, 공정 규율의 시장 경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KDI 국민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그 새 정부의 국정 목표나 구체적인 정책 수행 방향도 진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혹은 세션 2에서 KDI 그 연구자들이 발표해 주신 5가지 정책들이 다 상호 일맥상통하고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혹은 우리 경제가 미래에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이슈들을 전부 망라해 주셨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순서는 뭐 특별히 그 토론자분들께서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김흥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부터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 불러주신 KDI 홍장표 원장님과 KDI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사회를 봐주시는 주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대외경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대외경제 관련된 부분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나 요새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한미 정책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연구원의 박사 한 분도 같이 가서 현재 미국에서 관심 갖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생생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요새 느끼는 것은 거의 매일매일 계속 그 대외 경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 매일매일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부터 항상 이제 국제회의 같은 데 하게 되면은 뭐 급변하는 세계 정세 뭐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항상 뭐 변하죠. 항상 변하고 있고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뭐가 터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가깝게는 한 30년 정도 그리고 좀 길게 보자면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질서가 이제 흔들린 게 한 70년대부터인데요. 70년대 이후에 좀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항상 급변한다고 했지만은 과거에 했던 급변이란 말은 좀 잊어버리고요.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고 중요한 시기고 혼란스러운 시기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그런 움직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한국이 직면한 리스크,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직면한 리스크 어떤 게 있느냐? 앞서 제가 그 다른 행사 때문에 아주 좋은 발표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산업정책 관련해서 또 KDI의 전문가들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경쟁,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 그리고 경제 블록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산업정책 관련해서는요, 뭐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과거에 미국은 거의 금기어 같이 있어야지만 지금은 뭐 처음에 이제 미국이 얘기한 것은 각 국가의 산업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산업정책을 처음에 먼저 얘기했고요. 지금은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그 나라들이 서구, 특히 미국과 EU 쪽에서 수출 통제, 투자 심사 강화 이렇게 해서 중국의 혁신 역량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또 첨단 기술 국산화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거기서 이제 맡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중국이 대단히 이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자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노력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한국과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다.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첨단 기술 개발 협력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역량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 유지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의 사활적 과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력, 기술 관리를 위한 그런 제도 정비 이런 거에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급망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틀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공급망 취약성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이 사실 했습니다. 그 조사 관련해서 산업부에서도 조사를 했고요. 공급망 이제 범용 제품에 대한 공급망도 있고, 그다음에 첨단 제품에 대한 공급망도 있는데, 첨단 제품에 대한 공급망은 비교적 파악하기 쉬운 반면에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범용 제품에 대한 공급망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사건이 났을 때 지금 어디서부터 범용 제품에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그 노동과 인권을 레버리지로 해서 공급망상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작년 12월에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뭐 이런 걸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호주가 받았고요. 또 일본도 이제 그에 따라서 하고 있고, EU는 또 작년 12월에 글로벌 인권 제재 레짐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압박을 더 강화를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첨단 제품에 있어서는 어떤 업스트림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급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유념을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 블록화와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더욱 강한 연대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가치 연대, 그래서 앞서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방수권법은 사실은 이 문제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미중 전략 경쟁이 전부터 있었는데 국방수권법에 이제 2019년도 버전,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뭐 미국 경쟁법이라든가 혁신 경제법이라든가 상하원에서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이 미국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국에 대한 대항력을 더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하나의 뭐 일관적인 입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도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업스트림 분야에서 어떤 인스터빌리티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히토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완전 리사이클링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품목별로 해서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에서 결국은 put the final layer on the coffin인가요? 관의 마지막 못을 박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불안한 회복 상태에서 회복을 막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곡물이라든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제품에 있어서 원자재에 있어서 어떤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좀 더 항구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사태가 되었고, 곡물 분야 또는 식량안보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막 시작이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작년 가을에 파종했던 겨울밀 같은 것이 올 봄에 제대로 수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는 로스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한 30%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추가적으로 더 이 곡물 부분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신호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흑해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 나라들이 그 흑해를 통해서 공급망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런 랜드록 컨트리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파키스탄 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흑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라시아 국가들이 가장 집적되는 곳이 흑해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좀 굉장히 흑해에서의 인스타빌리티, 시큐리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블록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와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IPEF에 뭐 가입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건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고요. IPEF는 그냥 우리가 보고 나서 기본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이제 과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하고 해야 될 것이냐, 집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다. IPEF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APEC과 비슷하기 때문에 APEC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각각 커미티가 있을 때 그 커미티에서 어떤 커미티에 들어가느냐를 선택할 수 있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4개 정도로 현재 정리되어 있는 IPEF의 필라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공급망 안정화 관련해 있어서는 한미 모두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크리티컬 미네랄과 히토류 관련해서 공동 대응 등이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첨단 기술 협력 관련해서는 첨단 기술 개발은 뭐 당연히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공동의 인적 투자라든가 전문 인력 교류, 그래서 한미 간에 이렇게 이러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적 교류,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5G, 6G,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재 쟁탈전과 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디지털 기본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국이 이 디지털 관련해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불만을 좀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 협력을 계속 지금 태평양 지역 국가들하고만 하느냐?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칠레라든가 이쪽에 나라들하고 계속 디지털 규범을 형성하는데 중국과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대파라든가 뭐 CPTPP라든가 지금 하는 싱가포르가 이미 작년에 12월 달에 타결했던 그러한 협정이라든가를 통해서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만들어 놓고 그의 부수적인 국내 법안 디지털 3법을 다시 개정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영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디지털 1대1로에 이미 나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내 디지털 기반 형성에 있어서 한미 간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긴 한데 이번에 한미 정책 협의회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은 대단히 이 한미 정책 협의회 사람들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구글 등 미국 디지털 자이언트들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업들 간의 경쟁법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경쟁법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국민 대우에서도 NT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NT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현재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우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보고 정리를 미리 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반드시 경쟁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 심사, 이것도 투자 심사 강화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투자 심사 강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러시아 제재와 같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는 일관된 자세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강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과거 보면 이제 한미 간 경제안보 정책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안보 조직 신설을 통해서 조율하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지금 일원하던 대화 채널이 부재하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F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IPF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제안보 관련된 컨트롤 타워 강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러시아 제재 관련해서 FDPR 면제와 관련해서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각 부처 간의 의견에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의견 조율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코노미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고 이 부분을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컨트롤 타워를 잘 구비를 하고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응조 원장님께서 미중 갈등, 미중 기술 패권이라는 그런 세계 경제의 큰 흐름 변화 속에서 산업정책 경쟁이라든가 공급망 재편, 또 경제 블록화 경향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현안으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대안과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포스코 경영연구원 원장이셨던 장윤정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윤정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한 8분 정도 되고 토픽은 기술 패권 시대 산업통상 전략하고 디지털 경제 두 개입니다. 한 4분이나 5분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생각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우선 고전에 KDI가 이 미래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이제 곧 신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가 어제와 같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 그것이 이제 그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가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저는 신냉전 디커플링 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돌이켜 보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남북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냉전 구도가 확립이 돼서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1990년까지 진행이 됐었고 이번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그 양상이 정말 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뭐 교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직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신냉전 구도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그 굉장히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뭐 어디로 갔든지 간에 그것이 결국은 신냉전 구도로 갈 거다라는 것이 예상이 됐었고 지금 그것이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의 냉전이 시작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신냉전이 그래서 그 중심은 그 미국과 EU가 그 중심이 되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축을 이루는 그 두 가지가 성립이 됐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인도를 비롯해서 제3지대 국가들이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이 그 디커플링이 어떻게 할 거냐. 과거 냉전 때는 이 컨테인먼트 그래가지고 완전 봉쇄해서 서로 따로 놀았는데 그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을 때 이제 불가능한데 그 디커플링 양상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옐런 그 재무장관은 그 프렌드 쇼링 해가지고 그 전에 얼라이로 했다가 얼라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포위가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프렌드를 넓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냉전과 냉전이 다른 거는 냉전 때는 미국의 힘이 슈퍼 파워였지만은 지금은 중국의 힘이 미국에 도전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3지대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들을 어떻게 잘 그 포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한국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그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세계 구도 전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원료 신무라 그럴까요? 정말 심각하게 보는. 그래서 저는 그 KDI가 이거 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뭐 미래 전략 그 연구센터도 세웠지만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우리의 역량이 뭐냐, 우리가 국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이게 새로운 기관으로 발전할지 안 그러면 뭐 KDI 내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해나가지 않으면은 그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을 만날 거다. 냉전 때는 우리가 이제 전쟁의 당사국이고 미국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대로 선택이 됐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4분이 지났는데 그 지금 얘기한 기술과 관계해가지고 그 신기술이 이 디커플링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미국이 그 AI를 비롯한 신기술에서 소위 초격차를 가지면 뭐 게임이 끝나는 거고 반대로 중국이 그쪽에서 초격차를 가지면 또 게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저는 뭐 그 세계를 더 얘기할 시간은 여기 우선 없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전략적 자산으로서 반도체와 민군 겸용 기술을 그 잡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군 겸용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탱크를 잡듯이 지금 컨벤셔널한 그 기술 갖고는 안 되고 해서 지금 우리가 민군 겸용 기술 그 밀리터리 기술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발전해 나갈 텐데 그래서 반도체와 민군 겸용 기술의 전략적 자산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방법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혁신을 그러니까 DJ 정부,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DJ 정부서부터 R&D 중요성을 이제 도입을 많이 했지만은 저는 한국의 특성이 경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형을 도입해서 R&D를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그냥 자원을 주고 알아서 해보세요. 블록 펀딩해서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경쟁을 접목한, 그래서 저는 뭐 그 패러렐 R&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래서 경쟁형을 접목한 그 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그 미국과 동맹 협력을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알파고가 2016년에 그 나와가지고 지금 2020년이 돼서 뭐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소위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거의 뭐 겨울 수준으로 지금 뭐 그냥 고만고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랫폼이 들어서 플랫폼으로 이제 와서 더 이상 발전이 잘 없는데, 저는 그 궁극적으로 이게 디지털 기술이 가는 거는 그 플랫폼 경제로부터 아바타 경제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급부자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이 돼 있는데, 결국은 휴대폰이든 CD가 됐건 안 그러면 뭐가 됐건 간에 그 아바타가,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식의 메타버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디지털 트윈이 그 피지컬 세상을 반영을 하면서 거기에 아바타가 전체를 액세스해 가면서 그 하는 권리 변화에 가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아직 시간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발전 수준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각자 도생 스탠스로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이제 바꿔가지고 정말 국가가 민관이 협력하는 그런 종합적인 디지털 전환 청사진과 강력한 추진력을 도입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 디지털로 가는 데에는 굉장히 지금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착오를 알아서 할 것이 아니고 그걸 얼마나 쉐어링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중국이 왜 이렇게 중국몽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커넥티비티 앤 인텔리전스에서 자기네 시스템이 소위 집단주의를 취하는, 그리고 국가가 전체를 데이터의 어떤 소위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는, 그래서 중국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커넥티비티 앤 인텔리전스가 소위 자본주의를 만든 개인 인디비주얼리즘과 거기에서 나오는 크리에이티비티 하는 시스템이 과연 4차 시스템이 어떻게 맞느냐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둘이 경쟁을 하면서 이게 인스티튜션이라는 게 계속 이제 발전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변해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경쟁 속에서 저는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시간이 8분 돼서 이제 마지막 그냥 마무리를 하면은, 이거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변발을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 너무 우습지 않느냐.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미래로 가는 경우에 미래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변화 조건을 마련하는 규제개혁은 우리 규제개혁 하시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것의 내용을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정말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피해 그룹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그룹에 대한 철저한 사회 안전망 확립, 그래서 파괴적 혁신을 한편에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과 규제 개혁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것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정 박사님은 기술 패권 시대라는 규정을 넘어서 신냉전 구도가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확립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그런 전략적 자산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며,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경쟁적인 그런 혁신 시스템, 그리고 국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의 이철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KDI 좋은 연구의 수요자로서 여기 연구자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새로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센터를 만드신다고 해서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좋은 활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저는 제가 아는 바가 되게 인구 문제여서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드리겠고요. 그에 대해서는 앞서서 한효셉 박사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뭘 더 많이 보태거나 아니면은 코멘트를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서 이것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인구 변화의 구체적인 추이를 잘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구가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대개 그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 노동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온 바에 따르면은 노동 인구가 줄긴 하지만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활률이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되게 2033년까지는 전반적인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 투입이 지금 정도는 유지가 되고 한 2040년까지도 지금 한 95% 정도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도는 뭐 그렇게 노동력이 부족해질 총량적으로는 부족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2040년대 후반이 되게 되면은 이번 최근에 통계청 전망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노동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전망은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출생아 수가 반등할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건 상당히 좀 지나치게 낙관적일 것 같고요. 이 시기 이후에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노동 인구가 통계청 지금 추계가 보여준 것보다는 더 빠르게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인구 변화 대응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 뭐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다른 정부 부처도 그렇고 주로 주목하는 것이 생산 연령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여기에 대응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은 지나치게 빠르게 노동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자칫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령자들의 고용을 빠르게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고령자들의 생산성을 빠르게 높이는 그런 정책은 상당히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거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한 20년 정도 후부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적 자본의 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출생아 수 감소를 완화하는 정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은 한 20, 30년 후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사실 그때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추이를 감안을 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좀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뭐 장년 고용을 늘리는 방법, 여성 고용을 늘리는 방법 여럿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달성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지 또 다른 정책 목표와 어떤 것이 더 잘 부합되는지 하는 여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령 인구의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부수적인 효과로 고령 빈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여성의 경활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노력들은 출산율을 제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정책적인 목적과의 부합성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노동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한 5년 이후에 일어날 중요한 인구 변화가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줄면서 청년 노동 인력에 주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러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은 뭐 고령층보다는 지금 경력 단절 때문에 노동시장을 많이 떠나는 여성, 30대나 40대 초 여성이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좋은 인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 고용을 증가시킬 때 있어서 양적인 고용만 늘릴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적 자본이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정부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여성 고용을 많이 늘었지만 그것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단기 일자리 그런 쪽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질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성의 노동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여성 고용을 늘릴 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인적 자본의 질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그 성별 그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정도만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여성의 상적인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 2045년까지 우리 그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 투입이 현재 한 94%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 여성의 경활률이 일본 수준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더 강한 효과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력이 앞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나라의 인력 고령화의 그 효과를 줄이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한윤석 박사께서 정년 연장, 고용 연장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구 변화의 추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한 10년, 15년 정도는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나타나는 그런 우려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고령을 늘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한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청년들의 인구가 많이 줄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고용 연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연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한 5년, 6년 정도는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여건을 더 호의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도 대량으로 외국인을 데려와서 총량적인 노동 부족을 해결하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이 세부적인 그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한 숙련을 가진 중숙련 이상의 그런 외국인들을 도입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 또 우리 사회를 둘러싼 그 대전환과 관련해서 디지털 전환 또 탄소 중립 여기서 인구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희 교수님께서는 노동 인구가 향후에 한 10년, 15년 정도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오히려 이제 204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노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당장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성이 뛰어난 그런 우선순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거점형 발전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I의 문윤상 박사님의 발표를 아주 적극 공감하면서 잘 경청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 경제의 몰락만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저출산, 우리 국민의 행복도 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먼저 잘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폐해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조카가 있는데요. 대전 만년고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1학년 되면 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자를 빼고 만년고 나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왠지 대전자 붙이면 좀 얕잡아 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이름이 서대전고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럼 대전자를 뺄래야 뺄 수도 없다. 그렇다는 겁니다. 대전이면 우리나라의 광역 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 출신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우리가 수도권 집중폐해의 하나로 꼭 짚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균형 발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기초단체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문윤상 박사님의 거점형 발전 전략은 매우 지당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펴왔나 한번 돌이켜보면요. 혁신 도시라고 해서 전국에 지정을 하면서 전부 광역시를 피해서
지정을 했죠. 광주 옆에 나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광역시를 피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역시와 광역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광역도는 또 광역도별로 광역시와 붙어서 뭘 잘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래 비전을 이 도시의 미래 비전인데요. 동부가 해양 물류 허브 어느 도시의 비전일 것 같아요? 부산일 것 같죠? 창원입니다. 그리고 안동도 이제 도청 소재지인데요. 안동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단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있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에 과연 도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찾아보니까 뭐 대도시에 있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또 태안에 있더라고요. 태안에 2015년도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입주 기업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홍성은 충남의 도청 소재지인데요. 문화 콘텐츠 허브로 발돋움하겠다. 전남의 무안은 R&D 허브로 발돋움하겠다. 거기에는 대학은 초당대학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계교파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시군이 서울과 한 번씩 붙어서 수도권과 붙어서 이겨보겠다. 이게 승부가 되겠습니까? 그나마 지역에서 대표 선수 뽑아서 대표 선수끼리 붙어봐야 그나마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 소멸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건데 6천억으로 시작해서 곧 1조로 조성하겠다는데요. 전체 기금의 75%를 기초단체에 쓰겠다. 그중에서도 기초단체에 쓰는 95%를 인구 감소 지역에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겠는가?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일자리 없는 거 아니에요?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을 과연 창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 KDI의 추경수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에 증가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은 몰려있기를 원합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 태안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광역시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권과 한판 붙어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혹자는 독일 봐라, 전국에 균형돼 있지 않느냐. 독일은 말이죠. 주변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 있습니까? 만약에 통일되어 있다면 신의주가 그나마 중국 덕분에 좀 커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방이 이렇게 잘 분산된 것은 오랜 지방 분권의 덕과 함께 이유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 남한은. 지금 이미 수도권 중심의 구심력이 공고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계격파하겠다.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문윤상 박사님께서 아까 답변에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먼저 낙후 지역에 대학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 나눠줄 것이 아니라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수요자의 선택이 살도록 해줘야죠. 나아가 낙후 지역에 법인세도 깎아줘야 합니다.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7년도에 만들어졌다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울러 고급 인재가 모이려면 자녀의 교육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낙후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끝으로 뭐 최저임금 52시간제 등도 우리가 차등둘 수 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차등두기는 어려우니까 광역에 맡겨서 알아서 정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점이 형성되느냐? 낙후 지역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따라서 낙후 지역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면 먼저 기초단체 기준으로 낙후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이미 이것은 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대개 3등급 분류를 하는데요. 상중하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단체에게. 이때 광역시는 기초단체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안에 구 간의 차별성은 없으니까. 자, 당신 시가 고유의 발전도가 있다. 상중하 중에 하나다. 그거하고 당신이 속한 권역의 발전도하고 둘 중에 골라서 유리한 걸 택해라 하는 겁니다. 유리한 걸 택하라고 하면 결국 낙후된 걸 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야 차별적 우대를 받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광주하고 대구는 중위권 지역입니다. 대구하고 광주는. 그런데 이 두 도시가 속한 권역은 하위권 권역이에요. 경북과 전남이 하위권 권역입니다. 이런 경우에 광주와 대구에게는 선택권을 주게 되면 당연히 하위권으로 가겠다고 손을 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광주와 대구가 지역의 거점으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울산은 상위권이에요. 하지만 주변이 경남이니까 경남은 중위권이거든요. 따라서 상위권을 버리고 중위권으로 가겠죠. 근데 뭐 또 반대로 경기도의 연천구는 기초단체로 보면 하위권입니다. 하지만 경기는 상위권이죠. 이런 경우에 연천군한테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하위권을 고를 겁니다. 이렇게 지역의 낙후도를 정하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결국 기득권을 깨면서 합의 형성을 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에게 정책 조정 역량과 합의 형성 역량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각계 전투식의 그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점 형성과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 지원을 같이 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태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최근에 논문들이라든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정책을 개발해 나갈 때 경제 주체, 사회 주체, 정치 주체들 간의 이제 이렇게 파워 게임, 이렇게 논란 속에서 결국에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사회 리더 혹은 지금 국장님 같이 정부의 리더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국민들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자리에서 나온 이제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할 때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한 방안을 주고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아마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저희 같은 연구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할 때 이런 자리가 좀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회 안전망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과거 이제 여러 연구자들 그리고 과거 선배들도 좋은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 되게 강화될 수 있는 안들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반성이라 그럴까? 좋은 안들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제 제한,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97년, 98년에 경제 외환위기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면 오늘 주제인 근로연령층도 충분히 안전망이 커버가 될 거다 했는데 지난 20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게 있었고요. 또 아까 자료에도 있듯이 긴급복지지원제도라든지 근로빈곤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면 아마 10년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제도들이 충분히 추동하지 못했던 이런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결정하신 이런 분들이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제도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명확한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했고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제 자료 중에서 일을 통한 안전망, 일하는 사람의 안전망이라 그러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근이라 그러면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업부조 같은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지금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이 좁게 그리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넓게 그리고 급여 기간도 확대하면서 이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기에는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위기를 경험하는 영세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징검다리에 뭔가 가교의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많이 포괄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일정 부분의 직업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데 이 기간은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간에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뭐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이런 실업부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길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 기간을 넓히는 이런 과감한 정책들이 좀 있어야지 지금에 있는 이런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급여 기간을 늘리고 대상자를 많이 늘리다 보면 또 부정수급이라든지 좀 부정적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강구하면서 이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필요하다 보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또 양극화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여러 자료에도 나왔듯이만 좀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과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과 격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격차 문제들을 결국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임금을 그분들한테 많이 주면 되는데 기업이 그런 임금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지출 단위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여주면서 임금을 대신해서 좀 격차를 줄여주는 이런 방안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제가 아마 기억하기 2017년이나 18년에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KDI와 같이 이런 연구들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KDI 박사님들과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간다 그러면 이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 그러면 이 20대에 필요한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30, 40대에서 들어가는 이제 아동 양육이나 보육비 혹은 주거 부담 이런 것들 50대는 또 자녀들에 대한 결혼이라든지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가 과감하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줄여주는 이런 간접적 정책들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라든지 좀 이렇게 근로빈곤층의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좀 이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오늘 여기 많이 나온 얘기들 중에서 공감하는 것들이 있는 게 하나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문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플랫폼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확장됐을 때 그러면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근로 연령층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무슨 영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또 다른 큰 회의에서 나온 주제가 아마 미래 사회의 일자리들이 이제 좀 미래 사회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연결고리나 선이라 그러면 향후 이제 디지털 전환 사회는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는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세계의 지금 유수 기업들,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현대 이런 기업들이 굳이 건물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산업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생산해내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서 그것이 결국에 아까 미래 사회의 주요한 역할들을 산업 발전의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들을 거의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들은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삼성이 굳이 강남에다가 큰 빌딩 30층짜리 한 50층 60층짜리 건물이 필요 없다. 그냥 근로자들한테 컴퓨터 하나 주고 집에 가서 일을 하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많은 연구자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지만 연구자들이 굳이 우리 연구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보고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 생각하면 큰 건물이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하늘 아래 제일 힘센 사람이 건물주라 그러는데 이제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힘을 쓸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유지 가능할까 하는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변화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들의 안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은 오늘 이 자리 이제 저희 연구원이 주로 연구하는 것들은 주로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쪽이라 그러면은 아마 KDI 같은 경우는 그 연구진 내에 산업을 아까 말씀하신 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재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사회 안전망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돼 가지고서 이런 향후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산업 변화라든지 고용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알려주신다 그러면 미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망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이걸 위해서 당근과 채찍 이 두 가지를 모두 조합한 적절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의 토론은 주로 학계, 그다음에 연구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KDI 컨퍼런스의 주제는 비전과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 우리 기재부에서 장기 전략을 담당하고 책임지시고 계시는 성창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성창훈입니다. 좋은 발제에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저에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정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한다면 저는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 포함해서 EU 선진국들 또 중국 포함해서 개도국들 모두 다 같은 업종을 하겠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능별 접근 방법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나마 다행이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60년대 경제개발하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면서 산업정책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때도 저희들은 나름 전략업장을 선택하고 거기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제 무한경쟁, 각자 도생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산업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인구구조 이야기하지만 규모정비 측면에서는 계속 성장률 떨어질 요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생산성 올리는 것이 산업정책에 달렸다고 봅니다. 산업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자본을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올립니다. 거기서 생산성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혁신적인 생태계입니다. 그걸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산업정책의 축을 크게 2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대전환입니다. 2번째는 혁신생태계 강화입니다. 산업대전환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거기다가 한국의 특수적인 요인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3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걸 선진국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냐, 거기에 이제 관건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디지털과 그린 생태계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디지털 같으면은 디지털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데이터, AI, 그리고 네트워크, 그런 기반 기술이 있고, 그 기반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거를 공장에 적용하면은 스마트 공장이 되는 거고, 도시에 적용하게 되면은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그걸 전 분야에다가 적용을 하자는 그 이야기고요. 확산을 하자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발생을 합니다. 플랫폼 이야기도 하셨고, 메타버스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보고, 그리고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제도 개선 과제가 있는 분야, 제도 개선 과제가 있는 업종, 그리고 산업 공통의 인프라가 있는 업종, 여기에 집중을 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거기다 재정 지원을 합쳐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은 민간 산업도, 민간 투자도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그린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출발선이 저희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저탄소나 이야기하는데 철강, 반도체 저희들 지금 경쟁력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 탄소 중립을 위한 원천 기술들은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탄소 쪽에서 생겨나는 신산업들,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모빌리티라든지 거기에 충분히 경쟁력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할만하다는 거고, 서비스 쪽도 조금 먼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전반을 보기보다는 세부 업종을 구분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 거기다가 제도 개선 과제가 필요한 업종, 진입 장벽이 있는 업종을 선별해서 거기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생산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 생태계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R&D입니다. 결국 대학하고 출연연 R&D 연구 역량 높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벤처 부분인데, 벤처 부분도 결국 창업하는 데는 성공 요인이 성공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원들, 그리고 사내벤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카이스트 포함해가지고 이공계 대학원들, 그 학생들이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기를 이제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벤처캐피탈 쪽은 나름 먼저 많이 발전해 왔는데 아직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태시장 포함해가지고 정부 주도의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민간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인재인데 이제 대학 혁신입니다. 대학 혁신 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한테 선택권 주는 겁니다. 지금 한 대학 예를 들어보면은 1학년 입학할 때 무학과로 입학해서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선택을 한다고 그럽니다. 대신 학과의 정원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과 소속이 아니고 학교 소속으로 소속을 바꾸게 되면은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정책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때 앞으로 저희들도 대한민국 계속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산업정책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산업대전환의 추진,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의 확충,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오늘 토론자분들이 토론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현장에 나와주신 분들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토론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질의를 몇 개 받아서 토론자들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정했던 시간이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질의응답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오늘 토론자들이 각 분야별로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면 국제질서의 변화라든가 산업정책과 또 디지털 전환, 또 인구 문제,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두루두루 잘 살펴주셨기 때문에 빠짐없이 그래도 균형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충분한 토론이 됐는지, 그리고 역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주최하는 KDI 국가 미래전략 컨퍼런스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중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이 자리 끝까지 현장에 배석해 주신 현장 참석자 여러분들, 또 멀리서 힘써주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